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 유튜브. 아, 실물은? 실물 영접 처음 보신 거죠? 생긴 대로 생겼죠? 보신 대로. 더 젊어요. 네, 사회생활 참 잘하신 분들 모셨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마련해 본 거는 저희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특히 1+1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으시고, 반디클이라고 반포? 뭐, 다 풀네임은 몰라요? D 뭐하고? 뭐? 잘 몰라.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데, 예, 그때 반디클이 최근에 이제 그 관리처분 변경 때문에 1월 23일 날 최종 선택 때문에 예, 굉장히 많으신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제는 1+1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상의가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사실 고려를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양도세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상속세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증여세도 고려해야 되고 종부세도 고려해야 돼요. 취득세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아들, 딸이 있어. 그래서 얘들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를 주고 싶은 거죠. 주고 싶으면 큰 걸 가지고 지분을 주는 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사정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면 해보시고, 만약에 못 찾으시면 다시 우리 유튜브 동영상 여기 수강하신 데다가 글을 남기시든지, 오늘 여기 이사님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같이 들으시면 이사님 명함 받으셔서 이사님한테 추가 상담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현재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질문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강의를 해볼 텐데, 우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든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혜를 다 드리고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내 얘기로 물어보기가 좀 불편하시면 친구 얘기로 물어봐도 좋아요. 질문해 보실래요? 그걸 지금 공짜로 지금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와, 얼마짜리 지금 파시려면? 20억. 지금 아파트 팔려는 거는 14억. 그럼 상담 어디 가서 받아보셨어요?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97조 일을 하시죠? 강의를 들었어요. 내 강의를 들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상담료가 몇 천만 원이거든요. 해결해주면. 근데 이걸 알고 지금 질문하면은 세무사님이 된다, 안 된다면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면 상당히 곤란하긴 해요. 곤란하긴 하지만 귀하게 질문한 거니까 예, 질문을 정리를 해드릴게. 요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다 배웠는데 이걸 못 배웠어요. 이게 정말 어디 가지 말고 옆에 가까이 있어. 난 없으면 소용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진다. 지금 정확한 법률 용어는 거기는 97조 2가 아니라 97조예요. 조특법이 97조가 있고 97조 2가 있어요. 요거도 오늘 달라. 이거는 IMF 때 나온 법률이라서 요거는 조건이 뭐냐면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규모 이하를 5호 이상 10년간 임대를 사업자에 공했으면 100%, 5년간 했으면 50%.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거 보유한 경우에 주택수에서 비과세 규정 주택수 제외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로또주택이에요. 로또주택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2000년 12월 31일 현재 5호 이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5호 이상 임대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기간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통산해줘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전증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전증여를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와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수명이 6개월 정도 단축돼. 와, 세금 계산하는데 딱 머릿속 계산하는데 27억이 나오네. 27억이 날아간다니까. 내가 계산이 안 되면 좋잖아요. 이거 보고 한 2, 3일 뒤에 계산이 되면 되는데 딱 보는 순간 계산이 딱 돼본다니까. 내가 머리가 이렇게 천재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는 천재야 내가. 그래서 숨이 콱 막혀온다니까. 그걸 갖고 오신다니까. 버젓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만나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나보고. 이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세무사들이 다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무사님들도 놓쳐버려요.
그리고 요건을 정확히 못 봐버리고. 대박은 뭐냐면 요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어요. 세법에 의하면 세무서에다가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공고사항일 뿐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어도 돼. 임대사업자 등록 전혀 안 했어도 돼요. 2000년 12월 30일 현재 5호 이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여기에 노하우예요. 이거는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모든 세무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모두 공개를 해버리면 조금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거나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00년 12월 말 현재 5호 이상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내가 한가구 살고 있었죠. 자, 그것이 이제 세무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유권해석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내가 전체를 다 임대를 했으면 다 감면 대상 주택이 돼. 근데 감면 대상 주택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내가 살았으니까. 자, 문제는 5년 내지 10년을 임대를 줬으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10년 이상 임대를 줬을 거 아니야? 문제는 뭐가 되냐면 5년 내지 10년을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2000년 10월 31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었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서 막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권해석으로 안 풀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문제가 걸려요. 이 주택수 제외 규정 요거는 한 채를 내가 거주를 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안 돼버리면 양도하는 집이 비과세가 안 돼버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 2015년. 근데 내가 산 집은 몇 년도? 16년이요.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샀네? 그러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안 돼. 만일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집을 갖고 있다가 상속이 돼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상속주택은 내 주택을 안 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을 지금 못 봐버리죠.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특례 적용은 못 되고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다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거는 수수료를 당연히 주겠죠. 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판정을 해줄 수가 있어. 국세청의 유권에서 받아서. 대신 감면을 되는 데는 5호 이상이기 때문에 감면은 될 것 같아.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다만 그때 시점에서 그거를 임대를 안 줬다면 그것만 배제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00년 10월 31일 현재 5호 이상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입증 못하면 안 되겠죠. 97조 2는 2호 이상이에요. 2호 이상. 그리고 99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대신 여기는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 등록을 해야 돼요. 주임사 등록이 필수 요건이고 그 대신 세무서 등록은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달라요. 예. 신축 연도부터 다르고 임대 기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대신 여기는 5년만 했으면 100%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첫 질문 해주신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유권해석을 신청해서 저도 연구도 할 겸 한번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추가 질문. 여기 와서 배워봐야 필요 없어. 내 거를 해결하고 가셔야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복잡하게 막 질문해가지고 헷갈리시죠? 예, 헷갈리는데 그걸 정리를 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임대주택 요건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 임대주택이어야 되고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기간 중에는 요 기간 중 8년이어야 되고요. 2020년 8월 18일부터 여기 때부터는 이후부터는 10년을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의무기간이 2020년 7월 10일까지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기간별 의무임대 기간이 달라요.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비과세는 가능한데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없어요. 대신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여기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주는 거예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 등록을. 세무서에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구청에 등록하면서 세무서 등록 요청을 같이 요즘 다 시켜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한율 5%를 지켜야 됩니다. 이 상한율 5%를 중간에 안 지키면 탈락이에요. 빼고 계산해 준 것이 아니에요. 탈락돼 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요거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 채만 비과세 해준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임대주택이 6년짜리가 들어오죠. 장기 6년짜리로 바퀴가 들어오는데 올해 25년 6월 4일부터 들어와요. 지금 제정된 법령에서는 이제 앞으로 거주주택은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근데 그거는 꼬임이에요. 꼬임이요. 계속 비과세 해준다는 것은 내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기간, 거주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안 해주고 그 뒤에 것만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주주택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요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안 해주고 이 거주주택을 팔고 난 다음에 발생한 양도차익 요것만 비과세가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거주주택보다도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많아버리면 비과세 금액이 줄어버리죠. 이걸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법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선택을 할 수 있거나 둘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밖에 안 해주면서 마치 혜택을 많이 준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 혜택은 거꾸로 돼볼 수도 있어요. 내가 3억 비과세 받고 5억짜리가 비과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거주를 못하고 대신 상생임대주택으로 갔으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되면 2년 이상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 같아.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 요건이 세 군데 필요했어요. 세 군데. 거주 요건이 어디 필요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집은 2년 이상 살아야 되죠. 여기에 거주 요건이 필요해. 두 번째는 지금 장기임대주택을 갖고 있을 때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보유 4%, 거주 4%를 해주는 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굉장히 세법에서 중요한데 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돼 버리면 이 세 개의 거주 요건을 다 면제시켜줘 버려요.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인데 이 상생임대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직전임대라고 그래요. 이걸 직전임대. 직전임대를 1년 6개월 계약을 하고 뒤에 상생임대를 2년까지 하면 이게 상생임대 조건이 아주 간단하죠. 직전임대와 상생임대 두 개만 기간 정하면 되는데 요 임대료 인상률이 5%면 되는 거예요. 면적 제한 안 받아요. 가액 제한 안 받아줘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하남 나인원에 계시는 분인데 135억짜리가 요거 상승임대로 19억이 절세가 됐어요.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해 드렸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 상승임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세제 커요? 예, 어마어마하게 세제 혜택이 큰데 지금 보신 거는 이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임대가 됐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장기임대주택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부 장기임대로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호수별로 등록을 해야 돼요. 호수별 등록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자가 사용해버리면 임대주택에서 탈락. 그리고 어떻게 되죠? 1세대 2주택이 돼버려. 그거까지 포함돼 버려.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나오고 그거를 다시 재등록을 해서 임대등록을 추가시킨 날로부터 10년을 유무기간을 지켜야 내가 양도하는 집이 거주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 이제 지금 등록하면 6년으로 되겠죠? 근데 6월 4일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아니 복잡해요. 복잡한 거를 설명을 간단히 한 거예요 내가. 예, 간단히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 차익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면 하는데 내가 거주주택이 만약에 지금 비과세를 안 받으려고 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법이 이상하죠? 나는 지금 비과세 대상 소득이 3억이야. 근데 내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5억이야. 그럼 나 지금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을 위반해야 되겠죠. 5%를 위반해야 되겠죠. 더 올려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청의 임대 등록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건 다 과태료 부가징수 대상이에요. 그걸로 그럼 3천만 원 또 과태료 먹으니까 어떻게 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없애버리거나 오피스텔 같은 거 전세 끼고 한 3, 4천만 원짜리 줘가지고 두 채를 사버리는 거죠. 일반 주택을. 하나 사면 일시적 1세주택이 돼볼 수가 있어요. 3주택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배제받고 과세 받고 그 다음 거를 내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해야 돼요. 지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정책하시는 분한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도 중요하고 치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받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신뢰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 저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주임사 등록을 400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요? 국가에서 3억 이하짜리는 재산세도 안 매겠죠. 종부세 안 매겠죠. 종합소득세 안 매겠죠. 그러니까 400채를 산 거예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단기를 다 말소시켰어. 2020년도 말소시켜버리면서 바로 종부세가 떨어졌어. 그럼 종부세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낼 수 있냐고요. 지금 3억 이하짜리인데 시세는 4억 간다고 쳐. 4억 가면 400채라고 해서 말은 1600억이죠. 1600억인데 전세 빼고 대출 빼고 나면 돈은 얼만데. 근데 거기에 600억이라고 치면 그때 중과세율이 6%에서 6%. 36억이 나온다니까. 1년에 36억을 어떤 수로 내냐고 그거를. 국가에서 허락해서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다리 치워버리면 떨어지는 순간 다리 부러져. 너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유예기준도 안 줘버리고. 그런 경험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6년 와서 한다? 하시겠어요? 안 한다니까. 정부 정책자들이 정말 국민을 무섭게 아셔야 되고 국민들한테 한번 약속했으면 그건 지켰어야 된다고 그때. 그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미 등록을 했던 사람들을 왜 갖다 자동 말소시키고 그러면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 최소한대로 4년 후 6년 후 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줬어야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조폭보다 못하는 법이에요. 그때 법을 입법했던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 나오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관심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관심 보여요? 욕만 하죠? 언제는 국가에서 우리 보고 해라해놓고 했더니 이제 와서 또 투기꾼 취급하고. 응? 정말 입법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입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한테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국민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이게 다 한 사람은 정말 그분 같은 경우는 400채 갖고 있었던 아까 그분은 정말 자살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당하냐고 그거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돼요. 언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이것이 형태가 똑같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 때도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아파트, 팔 때도 아파트. 그러면 결국은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돼요? 판금액과 상금액만 빼고 장기부채 적용하고 세율 적용하니까 이거는 누가 계산해도 똑같아요.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만 나겠죠? 단독주택 똑같아. 살 때 단독주택, 네, 보유 단독주택, 내가 갖고 있을 때 단독주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대지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서 양도를 했는데 요게 지금 9개월 만에 양도를 했어. 9개월 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물이 1년 미만 보유니까 세율이 70%짜리 적용이 돼요. 단기 보유라서 70%짜리가 건물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요 2년 이상 보유한 부수 토지까지 단기 세율로 가도록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나대지로 팔았으면 세금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주택을 지음으로써 중과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주택이 있어. 근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그대로 갖고 가면 매수자가 법인이요. 근데 취득세가 중과세 먹거나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중도금 지급을 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으로 바뀌었어. 바뀌면 내가 취득하는 순간 그 다음에 보유에서 바뀌고 양도 시기에서 부동산 형태가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이걸 다 비과세를 해줬는데 2022년 10월 20일 날 애교가 바뀌어. 이때 20인지 21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애교가 바뀌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때 계약일 연재 주택이고 잔금일 연재는 근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고 장특공제 80% 해줬는데 이때부터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다? 요거를 근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거래가 안 돼버리죠. 단독주택이 거래가 안 돼버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용도 변경 케이스도 있지만 이거를 주택을 멸실한 케이스도 있어요. 멸실. 그러면 잔금일 연재 나대지로 봐. 여기 용도 변경이고 있고 멸실한 경우가 있어서 나대지로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내가 팔 때 분명히 주택이었는데
산 사람이 바꿔달라 해서 바꿔줬더니 너 비과세 받지 마라? 그럼 난 지금까지 헛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심판한테 냈더니 심판관에서 보시고 야 이거 주택으로 팔았잖아. 그거 팔고 이거 지금 용도 변경 다음에 잔금 받는 데까지 3, 4개월밖에 안 걸렸네. 그러면 주택으로 봐줘야지. 무슨 소리야? 요게 심판에서 패소를 해 국가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바꿔. 뭐라고? 지금 시행령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025년 2월 예를 들어서 15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하고 팔아도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봐주는 거잖아요. 봐줄 때는 내가 깔끔하게 봐줘야 돼. 깔끔하게. 근데 법을 어떻게 바꿔놨냐? 2025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봐줘. 그전에 계약 체결한 사람 안 봐준다는 거잖아. 또 억울해가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적용 못 받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표현은 제가 과격한 용어고 저보고 제발 과격하게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아니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봐주고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안 봐줄 게 뭐 있냐고. 기왕에 봐주는 거 다 봐주시지. 안 봐줘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서 멸시를 해가지고 이 주택을 멸시를 하고 잔금을 현재 나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여기에 대한 소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을 그대로 시행을 해.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었겠지 했는데 안 바뀌었어. 요거는 바뀌어놓고 이거는 안 바꿔. 제발 나는 공무원님들한테 하늘 같은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할 때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이걸 바꿨으면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애교를 바꿀 때는 이거는 2022년도 10월 달에 애교를 용도 변경 바꿨거든요. 멸실이 빠지니까 2022년도 12월 21일 날 멸실을 여기로 바꿔놨거든요. 같이 동시에 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심판으로 패소를 하니까 요렇게 해서 바꿔놓고 요거는 나대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유권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멸실하고 팔면은 아직은 안 됩니다. 멸실하고 팔아버려서 지금 비과세를 못 받거나 감면을 못 받거나 장특공제를 80%짜리를 적용 못 받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택인 것을 용도변경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잔금을 현재는 주택이 기냐 아니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가장 복잡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는 종전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여기는 아파트로 바뀌어버려. 어떻게 돼요? 취득일연제 다르고 보유기한 중 달라져 버리고 양도일연제 또 달라지죠. 세 개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여기서는 권리, 여기서는 다시 부동산으로 바꿔줘요. 이거는 정말로 왜 세법을 이렇게 난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떠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올해 연구를 여기를 맞춰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고 제가 이거를 위헌 소송을 할 겁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왜 위헌 소송이 제가 위헌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몇 가지 해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헌 소송을 낼 거라고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오셔서 같이 위헌을 내봅시다. 제가 이걸 몇 건 가지고는 위헌 소송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님한테 연구 논문 받아야 되고 대법관 출신, 헌재재판 출신 변호사님하고 일을 하려면 일정 금액이 그분들한테 보장이 돼야 돼. 내 돈도 걸 수는 없잖아요. 시간 뺏기는데. 제가 안수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말도 안 되게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아까 단순하게 한 번만 바뀌어도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세 쪽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중에 부동산도 아니라 권리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라니까 난리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플러스는 또 어려운데 거기다가 1+1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자 어려운 것다 고박이가 돼버려. 고박이가. 그래서 이 1+1을 선택할 때는 정말 몇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안수남에 대해서만 내가 2시간 동안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기는? 네, 질문 없으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수도 없죠?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비과세 규정과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 원리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오늘 메인 주제인 1+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요. 도시민 주거 환경,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고도 하고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겠는데 도정법에 따라서 불량 건축물을 리뉴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 기능을 다시 이제 향상시키도록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건축법은 도로 전입로가 한 4m 이렇게만 있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4m 가지고 도로를 다 내서 집을 지어놨는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차가 몇 대나 있었겠어요? 1300cc 한 5대가 있었어. 주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요즘은 2000cc가 5대가 아니라 한 50대가 들어가 버리니까 주차할 데도 없죠. 들락날락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그리고 주택이 노후화돼서 적절하지 못해서 다 이런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도정법이에요. 도정법을 하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루는 것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된 것만 다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오는 방식은 여기도 똑같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 중에 관리처분 방식도 있고요. 수용 방식도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다 해서 다시 전체 도시를 재정비해가지고 재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분양이 들어가. 관리처분 방식은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랑 똑같아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똑같이 거치는데 자, 이 주거 환경 사업에서 여기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이때 떨어진 이 관리처분은 부동산이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요거는 분양권이냐 조합원 입주권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요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과세 대상 자산에 1호는 토지 건물이에요. 부동산이에요. 2호가 권리예요. 3호가 주식 출자 지분 등이고 4호가 기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2호 자산, 2호 자산. 1호 자산과 2호 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호에서만 해줘. 부동산만 해줘. 권리를 바뀌어버리면 어떤다? 안 해줘. 그런데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뀌는 2호 자산에는 해당됐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요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야 돼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야 돼. 이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에 말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법, 소규모 정비법 4가지 있잖아요. 자율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여기는 관리처분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절차에 의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그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처분 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불리지를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지를 못해요. 여기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안양과 의왕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 한 2000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관리처분 떨어지더라도 뭐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면 뭐냐? 뭐란 얘기요? 관리처분 떨어지고 조합원 입주권도 10여까지 비과세 되면 세금이 없죠? 비과세 요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팔면 큰일 나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냐? 준공 떨어지고 팔아야 돼요. 준공 떨어지면 그때 다시 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만 해당된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하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단지가 크죠? 단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 사업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소규모로 하겠다는 거죠. 빈집 소규모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제 세트가 이렇게 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요 도로 사이 하나
요 도로 사이 요 도로 사이 하나. 요렇게 하나씩 하는 것이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냐,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니까 도시가 하나씩 나홀로 아파트고 2개, 3개밖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함을 6개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효율이 있거든. 무슨 효율이 있어? 이 도로 밑에, 요 밑에 지하를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도로 밑에까지. 그래서 모아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 모아타운. 이름을 참 이쁘게 잘 지었죠. 그럼 모아타운은 다른 법이 있냐? 없어요.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잘 안 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병이 있어. 배 아프는 병. 옆에서 비교해갖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하면 안 해버려. 그리고 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이 살아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 살아요? 많으신 분들. 내가 월세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세라도 당장 못 받게 하고, 야, 나 죽고 난다 해라.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하라는데 이분들이 안 죽어. 빨리. 오래오래 사셔.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돼. 왜? 비례율이 다르고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당 600 내는데 여기는 615만 원이야. 15만 원 비싸도 안 한다니까. 안 해요. 그래서 실제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법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사업 시행 절차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도정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 요거는 다 이제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거예요. 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기준일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요때가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처분 떨어지고 이 사이는 아까 말한 대로 권리고, 준공 떨어지면 이때부터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고, 요거는 권리 상태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이전 고시 나고 소유권 보존 등이 나는데, 이전 고시가 떨어지면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서 내 새로 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쩐다? 이전 고시는 다음 날이 내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입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 고시 일자 기억하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등기만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되,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 양도 제한이 걸리는 것은, 재건축은 언제부터죠?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관처일이에요. 관처일부터 전매 금지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매가 허용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정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법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이 동시에 들어가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들어가요, 이거는. 도정법은 아까 뭐라고 써?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처 계획 수립이 되고 관처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시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서 관리 처분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관리 처분 절차가 따로 없죠. 사업 시행 인가 절차에 따라서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날이 더 중요해요.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이. 그 다음에 준공하고 이전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도정법하고. 여기서 차이는 뭐라고요? 도정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관처가 없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권리 변환일로 본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것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이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고 행정 용어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내 땅에다가 내 건물 지어서 내가 사는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2개를 지었어. 나는 살고 하나를 팔았어. 근데 판 것이 바로 내가 신축을 해서 바로 팔았으면은 요거는 건설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업소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를. 근데 이제 만약에 땅을 10매 갖고 있어. 우리가 15세대 주택을 10채를 갖고 있는데 20채를 지어서 10채는 분양하고 10채는 내가 사왔어. 그러면 10채를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한 사업이 돼서 내가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분이 현물 출자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똑같아요. 2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채를 현물 출자해서 300채 만들어가지고 100채는 일반 분양을 하고 200채는 조합원이 나눠 가지면 어떻게 돼요?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라서
원래 과세를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처분 떨어지는 요거를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로 보도록 돼 있어. 환지로 보는데 여기에 토지 건물이 플러스 돼 있고 여기에 완성된 것이 토지하고 아파트로 바뀌니까 이걸 우리가 입체환지라고 해요. 입체환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입체환지가 되면 요거는 양도에서 빼주게 돼 있어요. 왜? 이 종전 부동산이 요 토지로 그래도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보니까 양도로 안 보는 거죠. 환지는 뭐냐면 이 땅들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임야가 갖고 있어. 임야가 이쪽에 있어. 임야가. 근데 이걸 대지로 바꿔줘. 요거는 200평인데 대지는 80평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가 감보가 된 거죠. 왜 감보가 돼요? 여기 정지 작업하는데 돈 들어가지, 도로 내지, 학교 들어가지. 예, 그래서 내 땅이 200평 땅이 감보가 돼서 줄어드는 거죠. 80평으로. 102평의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환지가 되는데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이치가 바뀌고 지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이렇게 바뀐 걸로 보니까 요거를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환지로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요걸 팔 때에 요게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죠? 요것에 취득원가가 들어가죠. 종전에 갖고 있던 200평에 취득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환지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토지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요것이 내가 4억 주고 샀어. 근데 추가 분담금 2억을 물어서 6억을 투자했더니 요게 15억짜리가 됐어. 15억짜리를 양도할 때는 원래는 관리처분 이때 양도세를 한번 과세를 하고 그때 분양을 새로 아파트를 받았으면 이 분양가가 취득가가 돼야 될 텐데 분양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환지에서는 요 15억의 양도가이고 취득가는 여기 관리처분을 해서 새로운 분양가가 결정됐으면 그 분양가 안에 취득가가 돼야 되는데 환지라서 과세를 안 했다고 그랬죠. 안 하니까 내 취득가는 어디로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4억이에요. 15억의 아파트를 파는데 내 취득가는 4억에 추가로 돈 낸 돈 2억을 플러스해서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권리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권리가가 나왔어요. 근데 분양가가 12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분양가 12억이고 권리가가 10억이면 추가 분담금 2억을 내죠. 그래서 분양가가 12억이니까 원래는 내가 10억으로 한번 양도세를 과세받고 12억으로 분양을 받아서 다시 지금 15억에 팔았으면 3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죠. 따로따로 과세를 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환지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는 요것과 추가건축비 냈던 요게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 건축에서 분양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계약서를 갖고 가는 거는 그 분양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가 나와요. 신축 아파트에 분양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나오거나 청산금이 나와요. 그게 분양계약서에 써져요. 써져. 예. 그래서 내 권리가가 거기서 한정된 것이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당초에 내 취득가는 거기 계약서 갖고는 몰라. 내 원 계약서를 찾아내야 돼. 거기에 계약서가 나와. 그런데 내가 2000년도에 사면서 다운계약서 썼어. 그럼 나는 다운계약서 금액으로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2005년도 5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거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의미가 없죠. 다운계약서 썼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환산 취득가가 더 높아요. 더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 환지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의 취득가는 어디로 간다고?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간다. 추가건축비 낸 것은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봐서 필요경비로 털어준다. 이 주택을 사서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다시 팔았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부동산 보유기간, 공사기간 플러스 새로운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부동산이라고 봤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걸 지금 부동산으로 봤어요? 권리로 봤어요? 지금 내가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 준다는 것은 부동산끼리 통산하는 것이지 부동산과 권리는 통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산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취득을 했어. 그러면 내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계산돼? 준공일부터 계산되잖아요. 자산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 최종 자산의 보유기간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게 부동산이고 이게 권리고 이게 부동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간과 이 기간과 이 기간을 통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통산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팔면 어떻게 돼? 관처가 나고 여기서 양도를 했다면은 자, 2단계 양도 차익이 형성되죠? 관처일까지 양도 차익과 관처일 이후의 양도 차익이 2단계로 형성이 되는데 요거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요거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까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줘. 여기 거는 안 해준다고. 그래서 관처가 난 다음에 준공전에 양도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왜? 요거는 지금 장기보유 특공제 아예 안 돼버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권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입주권이 안 돼. 그러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취득해서 여기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 양도를 하면은 여기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는 부동산이라서 전체를 다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간 계산은 또 준공일부터 계산해줘. 준공일부터. 보유기간 계산은 이렇게만 한다고.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어쩐다고? 여기서 취득해서 여기서 양도를 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간에 장특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환주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물렸어. 그럼 뭐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고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논리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유기간 1세대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요때 보유기간, 여비기간 다 통산해 준 것이 맞아 떨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를 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공제해 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유기간을 다 계산해 준 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취득하거나 중간에 양도를 하면 여기서 발생한 거, 여기서 발생한 거를 다 제외시켜 버리냐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이란 그냥 권리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행정 용어로만 써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권리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모순이 발생했어요. 얼마나 논리의 모순이 발생한가를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라에서 하는 거는 벌써 토를 안 달아. 잘 안 달죠. 에휴, 나라에서 어른이 알아서 했겠냐. 억울하지만 내. 근데 억울하지만 내는 과정에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잔다르크 같은 사람. 난 이건 못 내겠대. 내 목숨 바쳐도 못 내겠대. 그래서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어. 대법원 판사님한테 가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취득을 해서 관처가 나면 이게 종전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건축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변화가 종전부동산을 갔다가 입주권 상태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을 갔다. 뭔 차이가 있냐? 비과세를 받을 때는 관처일 이전에 파는 요거는 부동산으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세법 규정이 달라요. 소득세법 154조 1항이 적용돼서 비과세를 받는 거고 이 관처가 나버리면 여기서부터는 89조 1항 4호에 규정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가서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법 규정이 달라져 버려요. 요건이 달라져. 주택과 입주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 모순이 계속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 그래서 처음에 관처일 이전에 팔았을 때는 비과세가 됐어요. 관처일 이후에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비과세 해주려고 했더니 근거가 없어. 그래서 관처가 나면 비과세를 안 해줬어요. 그럼 세금을 과세를 했어. 근데 일반 국민들은 대충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나라에서 하는 거는 벌써 토를 안 달아. 잘 안 달죠. 에휴, 나라에서 어른이 알아서 했겠냐. 억울하지만 내. 근데 억울하지만 내는 과정에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잔다르크 같은 사람. 난 이건 못 내겠대. 내 목숨 바쳐도 못 내겠대. 그래서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어. 대법원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요거는 한 채는 봐준다며요. 원본 침해가 일어나면 내가 주거의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그거는 원본을 침해를 안 시킨다면서요. 그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가 몇 채요? 한 채밖에 없었어요. 관처가 나면서 사업시행가 떨어지면서 권리를 변했다는데 그 집에서 난 여전히 살고 있죠. 내 집이 헐어졌어요? 나는 그냥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나는 그대로 주택을 팔았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너는 권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를 못 해준다요. 나는 양도일 때 집이 몇 채라고요? 한 채라고요. 일반 국민이 여기서 파는 것과 여기서 파는 것 차이점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방송을 했어야지. 방송을 했어야지. 근데 그렇다 치고 여기서 파는 집은 한 채는 비과세가 되고 여기서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즉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신 분이.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국세청 왜 안 해줘? 이분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한데. 예, 저희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해줬어? 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 법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라.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놨다. 여기서 파는 사람이든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다 비과세를 해준 것이 맞다. 여기서 파는 사람도 비과세가 되도록 입법을 하라. 대법원은 법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시행령이 있으면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규정이 없는 이 규정을 법을 만들으라고 국가에다가 강요시킨 거죠. 그래서 155조 16항이 만들어져요. 제 논리처럼 그냥 환지로 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관처가 나든 안 나든 똑같이 주택으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권리로 변한다 하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따로 만들어놨어. 따로 만들어놓으면서 권리 변환 일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모법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다가 도정법으로 바뀌었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3년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됐는데 권리 변환일은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이래요. 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는 거의 재건축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재건축 간단하잖아요. 평형만 다르지 형평은 비슷하니까. 재개발은 어떻게 재개발해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무허가주택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막 끼어있어. 도로도 갖고 있고. 이게 섞여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익적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재개발 쪽은 우리가 통장적으로 용적률도 더 주고 도시기반 정비시설도 국가가 있는 걸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종전에 사업계획 승인일자가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여기는 관처일이었는데 그러다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뀌어요. 이때 바뀌는 것은 입법 미스예요. 그거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게 조금 이따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 대표적으로. 여기에 사업시행 인가가 먼저 떨어지고 관처가 떨어나죠. 근데 권리 변환을 앞으로 빨리 권리 변환을 시켜버리면 납세자가 불리에 유리해요. 권리로 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관처일로 뒤로 늦춰야 될 거를 사업시행관 앞으로 당겨버렸잖아요, 지금. 지금 당겨본 거 이게. 당긴 것을 잘못된 거를 발견한 사람이 저라고요, 저. 기가 막히게 저라니까. 이럴 때 박수 한 번씩 쳐는 거예요. 제가 왜 발견했겠어요? 제가 책을 쓰니까 발견한 거예요, 책을. 이상하다. 이 권리 변환일이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도 관리처분 절차가 똑같이 있어. 근데 거기는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 총회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야. 총회 날짜를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가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조합원들끼리 총회만 열면 끝. 절차가 아주 간단했다. 그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 앞으로 땡겨와서 사업계획 승인일로.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일 절차가 없어요. 여기는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없었고 사업계획 승인일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 절차가 있는데 관리처분 총회를 못 믿겠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도 도정법으로 똑같이 갔어. 그러면 도정법으로 똑같이 가야 되죠.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꾼 거는 기재부에서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자에 법이 시행되니까 이 도정법에 관련된 대한민국 법을 국토교통부에서 다 바꿨어. 그러면서 이 깊이는 거를 잘 모르니까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용어만. 사업계획 승인일과 똑같은 날짜 용어는 이날이에요.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날짜가 권리 변환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세법에서는. 말도 안 되게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던 거를 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알고 한 줄 알고 기획재정부도 물어봤어. 왜 이거는 똑같이 여기 관처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해주니까 이게 2005년도 5월 31일 날 바뀌어. 5월 31일 날. 누가 바꾼지도 모르는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잘났다고. 진짜라니까. 제가 바꿨다니까.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5년 5월 31일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일로 달라졌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관처일이 없다고 그랬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만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인데 재건축 사업만 2018년 2월 9일 날 조합원 입주권으로 또 땡겨 들어왔어요.
세 개는 다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그래서 권리변환일에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이 달라졌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내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그 아파트는 종전법으로 권리변환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도정법으로 안 하고 주택법으로 했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된 내가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전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샀으면 부동산을 샀고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샀으면 나는 권리를 샀다는 거죠. 권리를 산 사람은 내 취득일자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입주권 사면? 자다가도 그런 기억을 하셔야 돼. 이 권리 상태에서 사서 이렇게 팔았으면은 나는 취득일자가 언제로 와버려요? 준공일로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모르면은 이거를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법상 안 나오잖아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 됐는데 준공일 이후에 샀다면은 상관없고 준공일 전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샀다면 나는 권리를 샀고 내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 된다. 이게 어디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냐? 취득가를 내가 잘 몰라. 그럼 환산가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무사님 듣는 분들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환산가를 적용할 때 나는 취득일자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입주권을 샀을 때는 언제로 가? 준공일로 가는 거예요. 준공일로 가면은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 금액이 커지죠. 커지면 취득 환산가가 얼마나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버려요. 그냥 취득일자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를 갖다 취득을 했으면 준공일로 취득일자를 픽스시키고 그때 환산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특히 저희들 동영상은 전문가들이 많이 본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리가액은 뭐다? 종전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율을 곱한 것이 권리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종전 부동산보다 그 결과 종후자산이 늘어난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합원의 분양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여기 보세요. 정비사업 완료 총 수익금액 추산액에서 총 소요비 사업비가 빼면은 요게 결국은 종후자산의 순자산가액이 돼.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비례율이 높아지죠. 비례율이 높아지면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죠. 분양가가 높아진다 해도 내 권리가가 높아지면 실제 분담금 납부액은 줄어들죠.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내 조합원 분양가는 실제 돈을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렇게 말해.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 평당. 그러면 여기 한 80%가 조합원 분양가 잡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 잡혀요? 4천만 원 잡혀요. 조합원은 내 땅을 내놓고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내 땅은 보통 줄어들죠. 아니 이거는 무슨 수입품으로 도배를 한 것도 아니고 국내 건축자재로 짓는데 평당 4천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건축비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산액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 내가 돈 낸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수익금액 자체가 조합원 분양가가 여기다 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높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비례율이 높아지면 내 권리가액도 같이 높아진다. 실제 분담금은 지금 분양 예정가와 권리가액 가지고 지금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거는 평수가 작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든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결과치가 그렇대.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사람들이 부담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조정 기능만 있는 것이지 실제 돈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거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청산금하고 분담금은 어떻게 나오죠? 아까 보신 것처럼 권리가액은 그 다음에 분양가액 중에서 권리가액이 더 크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양가액이 더 크면 어때요? 분담금이 나오겠죠. 분담금, 추가 부담금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비를. 그래서 이 청산금에 관련된 것은 권리가액보다 분양금액이 더 적으니까 내가 기존 부동산 가액이 더 커져서 일부 금액을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의 지분 양도나 똑같이 봐요. 따라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 되고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판단 기준 보유 거주 요건은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비과세 똑같이 된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취득일자 이전고 실자는 그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관리처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가액보다 분양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고 요거는 양도차익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플러스 시켜준다. 분담금 낸 만큼 빼주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권리가액이 15억이요. 예, 분양수익 금액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3억 나오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비례율은 120%였어요. 근데 실제로 완공돼서 분양수익금을 다 잡아보고 했더니 이 비례율이 140% 올라간 거예요. 20%가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3억 나올 것이 6억이 나왔어. 그럼 3억 더 받은 돈은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한 내 부동산의 지분 양도가액이 높아진 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비례율이 높아져서 추가로 받는 이 청산금은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대금으로 받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팔 때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권리가액의 청산금 예정이 나와요. 예정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이거를 이미 픽스를 시켜놓고 내 권리가액에다가 피에다가 요놈까지 다 합해서 돈을 받아버리고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산 절차를 안 거치는 분이 있고 엉뚱한 경우는 이 청산금은 매도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어. 네가 권리를 받아가. 그러니까 우리 요 거래가액에서는 요거 빼고 하자. 이렇게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3억에서 6억으로 불어나면은 원조합원이 이 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서 청산가액이 다 따라가 버리면 증가된 금액은 누가 받아가요? 승계조합원이 받아가는 거예요. 조합은 두 사람 간의 약정에 상관없이 이전고시일 현재 조합원한테 청산금을 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자료 발생되는 거는 이전고시일 소유자한테 이것이 자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증가된 금액은 양도세를 또 신고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너무 천천히 가나요? 근데 왜 현기 없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요? 큰일 났네. 2시간 안에 더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네? 진짜예요? 네. 재밌어요? 네. 나는 두 번 다시 못해요. 이거 한 번 한 것도 죽었어, 지금. 죽었어. 하여튼 빨리 해서 빨리 끝내봅시다.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규정은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기준으로 할게요. 권리변환일을. 사업시행과 복잡하니까 빼고 그런데 관리처분 전에 양도하는 것은 154조 1항으로 봐서 주택으로 양도가 되니까 우리는 그거 알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조합원 입주권. 아까 권리변환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전부동산을 여기서 취득을 했는데 여기가 관처가 났다는 거죠. 관처일이에요. 지금 어디서 양도했다면 여기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양도를. 관처 나기 전에 여기서 양도한 거는 주택의 양도니까 우리는 알 바 아니죠. 그거는 주택의 양도로 가면 되고 관처가 나고 여기에 조합은 입주권 양도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권은 비과세가 안 됐는데 155조 16항에다가 신설을 해서 비과세를 해줬다가 이게 17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89조 1항 4호로 본법으로 돌아 본법으로. 시행령 규정을 범법으로 갖고 와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도를 높여버린 거죠. 높였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나왔는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저는 제 생각에 환주로 봤으면 그냥 주택으로 취급한다 했으면 끝. 따질 필요 없잖아요. 따질 필요 없어. 근데 뭐라고 이거를 권리로 돼서 주택으로 안 봐서 비과세가 배제되다가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 155조 16항을 만들 때에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자, 관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첫 번째가. 두 번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이 두 개를 비과세 요건을 충족 놔둔 거예요. 물론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있으면 요건을 충족했어야 되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 관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 여기까지 충족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관처가 나서 권리로 바뀌었는데 요때까지도 집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는 1년 8개월인데 요 뒤에도 1년 가까이 살았어. 집으로. 그러면 나는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원칙대로 가면 내가 비과세 요건이 충족 안 되죠. 처음에는 비과세를 또 안 해줬어.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우리 민주주의는 투쟁의 산물이에요. 현행세법도 투쟁의 산물이에요. 또 가서 싸워서 아니 여기 주택 그대로 멋쩍 있고 나 살았는데 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줬어? 법에 요때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해줘. 예, 그래서 이제 어쩐다?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고 실제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썼다면 어쩐다? 통상적으로는 퇴거일까지라고 써요. 퇴거일까지 주택으로 살았으니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산입해 준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요 특례를 여기다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준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주권을 내가 팔았어. 여기서 팔았어. 원래는 입주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샀어. 그런데 입주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돼요? 신탁이 돼 있죠, 조합에. 신탁을 일단 풀어야죠. 풀어서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탁을 또 묶어야 되죠. 그럼 조합에서 하나씩 해줘요? 안 해줘. 보통 한 달, 두 달 동안 모아서 해준다고요. 나는 1월 달에 팔았는데 등기 이전 언제 들어가? 2월 달로 가버려. 근데 나는 1월 말에 내 집을 사버렸다니까. 근데 2월 달에 가서 내가 등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존재해버리죠. 나는 팔고 샀는데, 분명히 팔고 샀는데 사고 판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잔금 청산일자를 명백하게 금융자료로 입증하면 되죠. 근데 돈이 섞여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가? 소유권 변경 등기일자로 잔금을 따지는 거예요, 양도일을. 그걸로 따지니까 선취득 후양도가 돼버린 거예요. 또 투쟁해야죠. 판사님, 내가 사실은요 팔고 샀거든요. 근데 등기를 늦게 줘가지고 팔고 사고 판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억울해요. 거기다가 다른 주택은 주택 팔 때는 3년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봐줘요? 주택과 입주권은 똑같다면서요. 국세청 왜 안 봐줬어? 저도 봐주고 싶다니까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여기서 끝.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특례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특례 규정 만들어. 그래서 특례 규정이 만들어져요. 뭐라고?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파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준다. 이 특례 규정이 나와요. 네. 그때 그 특례 규정은 뭐라고요?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은 해줘. 요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요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주죠. 똑같이 해주죠. 상속주택을 받았어, 상속을. 그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팔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돼서 내 집은 비과세가 되죠.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주주택 팔면은 비과세 해줘요. 근데 어쩐다고? 권리로 바뀐 상태에서 팔면은 안 해준다니까. 관처가 났어. 거주주택을 여기서 팔면은 비과세가 됐다니까. 요게 거주주택이에요. 요게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관처나고 여기서 팔면 어쩐다? 비과세를 안 해준다. 이제 이걸 가지고 판사님한테 간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이때 귀로 꽉 막아버려. 꽉 막아버려. 아니 법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될 거 이렇게 돼 있네. 지금까지 시행령 다 무시했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라. 예? 안 해주던 거 해주라 그러는데 이제는 요거는 나는 그것까지 진짜 모르겠어. 입주권은 안 된다고 법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으니 시행령대로만 나는 해석할 거야. 그래서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저는 세무업무를 13년 하고 세무사를 34년째 하고 있는데 몇 년 내가 세금으로 맘먹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미적 분하고 있어요? 13년에 34년을 더하면 47년째, 이제 48년째가 곧 돼가나 봐. 내 나이는 추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에 대해 올인했다는 것이지. 예, 47년 동안에 본 판례 중에 가장 불합리한 판례가 이 판례예요. 지금까지 잘 해줬잖아요. 아니, 장기 임대주택은 왜 비과세 특례에서 적용해줘요? 임대사업을 권장하려고.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주택수에서 빼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으로 팔면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고, 입주권으로 팔면은 세입자를 보호 안 하는 거예요? 합리적 차별이에요?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환지로 보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보면 되잖아요. 이게 왜 권리로 바꿔놓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난리가. 보세요. 여기에 상속주택 동거분양 합가도 안 돼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쳤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쳤어. 근데 아버지 집이 관리처분 되기 전에 내 그 집을 팔았으면 되는데 내가 관리처분 떨어진 다음에 합쳐갖고 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권 가진 아버지랑 나랑 주택이랑 가진 사람 합쳐갖고 하면 효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집과 집만 가진 사람끼리 효자예요. 아, 효자 질이 있네. 입주권 갖고 있으면 안 돼. 빚과 번쩍한 집으로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도 안 돼. 혼인학과도 안 돼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법에 이 말은 없는데 국세청에 세속해 주기는 요거는 괜찮대. 요거는. 다른 거는 안 돼요.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것이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장기 임대주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주주택은 관처 나기 전에 팔아야 된다. 관처 나기 전에 팔아야 된다. 관처 나버리고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47년 동안 본 판례 중에서 제일 불합리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공부도 많이 하신 그 높으신 대법관님께서 왜 이런 불합리한 판례를 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불합리하지 않나요? 합리적이에요, 판례가? 어쨌든 대법원에서 낸 판례니까 우리가 그거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 중에서 2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자 어쩐다? 입주권이 2개가 주어지면 1 플러스 1이 주어지면 우리가 권리 의무 변경할 때도 따로따로 안 돼요. 팔면 2개를 동시에 팔아야 돼요. 동시에 팔아야 되는데 동시에 팔면은 하나는 비과세 되고 하나는 과세예요. 그러면 어떤 걸 비과세 되고 어떤 걸 과세 받냐? 납세자가 선택하면 돼요. 그거는. 동시에 양도 조건입니다. 동시에. 준공 떨어져 버리면 5구 작은 거는 전매제 안에 걸려불죠.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는 못 판다. 못 판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돼서 비과세 받는데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더니 상속받은 것이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을 받아도 비과세가 되는데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으면 이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거는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바뀌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입주권 당연히 안 되고요. 동거와 아까도 똑같아요. 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똑같아. 아까 설명이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그때는 상관없어요. 관처 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그거는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신 예, 관리처분 인가난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거는 안 해줘요. 주임사 등록을 해도 그거는 임대주택으로 인정 안 해준다.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정리된 말이. 너무 어려우면 여기 뒤에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이런 것들은 예,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갖고 있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입주권 상태라도. 이제 준공하고 예, 재건축한 주택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를 했을 때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인데 자, 어떤 경우든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분양가액과 똑같은 경우는 없죠. 똑같은 경우는 없어. 단 1원이든 어긋나서 청산금을 받거나 분담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청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종전부동산이 그냥 끝에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취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보유기간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1. 종전부동산,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3.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 요 세 개를 다 통산해서 보유기간 계산을 해준다. 원칙이. 이게 요거는 재건축일 때 요거는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 재개발인데 주택이 아니라 상가이거나 나대지이거나 공장이거나 그러면 다르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청산금을 받았어. 받았을 때는 주택 면적이 늘어났건 부수토지 면적이 늘어났건 모두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해줘요. 다시 한번.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았어. 그러면 내 종전부동산보다 줄었다는 거죠. 건물 면적은 늘어나고 토지는 줄어들 수 있고 토지는 늘어나고 건물 면적은 줄어들 수 있고 둘 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청산금을 받을 때는 그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상관없이 모두 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 통산해 준다. 왜? 지금 새로 받은 아파트는 종전부동산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증가 상관없어. 자, 분담금을 새로 냈어. 권리가액보다 분양가액이 더 많아서. 분담금을 냈다는 얘기는 건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토지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건물은 줄어들었는데 토지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건물은 늘어났는데 토지는 줄어들 수 있어. 그런데 여기 건물은 우리 세법에서 상관이 없어요. 관심 없어. 자, 부동산은 건물에서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죠. 어디서 차익이 생겨? 땅에서 생겨.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만 그 증가된 부수토지를 어쩐다? 새로 취득한 걸로 본다. 청산금을 납부했는데
건물 면적이 증가한 거는 전부 다 통산돼줘요. 증가된 건물 면적도 당초 취득한 그 주택 면적 보유기간하고 똑같이 계산해 준다. 부수 토지가 증가하면 이건 새로운 취득으로 봐. 새로운 취득으로 봤는데 취득 시기가 언제로 봐? 준공일로부터 계산돼. 요게 중요해요. 요게. 토지나 기타 건물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됐다면 요것도 준공일로 계산해. 자, 이제 보세요. 단기 양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잖아요. 단기 양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여기에 기타 건물 갖고 있었으니까 다 지금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해주고 공사기간 계산해주고 주택에 따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죠. 이때 비과세는 언제부터 계산해? 준공일부터 계산돼. 세율 보유기간 계산도 준공일부터 계산돼 버려요. 상가로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사람들은 준공일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들어가 본다고요. 그렇게 2년 안에 팔면 난리가 나요. 이거는 유권 해석은 없지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밸리가 이 대표님 원밸리가 작년 8월 달에 입주했어요. 그쵸? 그런데 올해 8월 이전에 팔아버리면 1년 미만에 걸려가지고 세율이 70% 걸려. 상가 갔다가 입주권으로 바뀐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자기 상가에 보유기간하고 다 통산해가지고 계산하셨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다 막 해약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사람만 준공일로부터 토지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비과세와 세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재건축한 시축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하고 장기 특별공제하고 세율하고 다 달라. 다 달라.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분담금을 새로 냈으면 원래는 준공일로부터 가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다시 관처일로 앞으로 당겨져요. 여기서부터 계산해줘요. 원래는 준공일로부터 가야 되잖아요. 세율하고 그 다음에 보유물 거주기간은 종전권은 당초 1번부터 가는 거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때부터 계산한다니까. 이렇게 준공일로부터 2년 살았냐 안 살았냐 2년 보유했냐 안 했냐 따질 때 세율 1년이냐 2년 따질 때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쩐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로 와버려. 여기로 관처일로. 앞으로 당겨졌다는 거는 납세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보유기간을 길게 해주니까. 원래는 이게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는 3단계로 계산했어요. 3단계로. 관처일까지 양도차익. 관처일부터 준공일까지 양도차익. 준공일 이후 양도차익. 3단계로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과세에서는 2단계로 바꿨어. 관처일 이전과 관처일 이후로만.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관처일까지 끌어내려준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더 길게 해준 거예요. 납세한테 유리하게는 해줬어요. 유리하게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낸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되 비과세 규정과 세율 규정은 준공일로부터 계산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계산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를 해볼 사람들은 이거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세무사 할 사람들만. 세무사 안 할 사람들은 이거 서다가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복잡해. 하나 계산하는데.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에 비과세가 안 되고 양도차익 계산하면 기본 수수료가 100만 원부터 시작돼요. 1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그래도 100만 원 주고라도 하려도 안 해줘. 헷갈리니까. 여기서 실수 하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해줘.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말소리 목소리 크게 해야지. 누구한테 가야 돼? 멀리 올까요? 오지 말고 동네 가까운 데서 잘하는 차사예요. 찾아. 우리도 저기 못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치다가 이게 문제야 이제. 어디서 샀다는 거예요? 관처 나고 여기서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제. 저희 유튜브에도 맨날 나와요. 단골 메뉴로. 우리 김 이사님하고 아마 이 부장님은 귀가 지금 아플 거예요. 하도 내가 이 부장님 말을 하니까. 김 이사는 사업시 인가 전에 샀고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 호텔이라니까. 아니 호텔이 아니라 파크가 들어가면 호텔 다 호텔 같아. 아리팍이라고 그러나 이걸 줄여서 왜 아리팍이에요? 아크로 리버. 그렇구나. 왜 아리팍 했더니 김 이사님은 사업시 인가가 2005년 5월 달에 났는데 이거 5월 16일인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근데 2005년 3월 달에 샀잖아요. 사업시 인가 전에 샀어. 그리고 이 부장은 사업시 인가 떨어지고 7월 달에 샀네. 날짜는 4개월 차이밖에 안 났죠. 근데 이게 아리팍이 2017년 8월 말일자로 중고이 떨어져요. 정확히는 9월이 아니라. 그리고 이 김 이사님은 몇 개월 뒤에 2018년 3월에 26억 받고 팔았어요. 이게 실제 금액이에요. 실제로 6억 받아서 그때 이제 평당 여기가 1억 갔잖아요. 처음으로 찍었죠. 근데 이 부장은 2018년 7월 달에 27억 받고 팔아서 두 사람 다 약 20억씩 남은 거예요. 근데 김 이사는 세금이 8천만 원. 이 부장은 8억. 10배 차이가 났다니. 그래서 나는 이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권리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냥 권리로 아니라면 똑같이 세금 나왔어야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관처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빨리빨리 했으면 상관없었지.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했으면 이 부장도 똑같이 부동산이었다는 거지. 근데 사업식 인가일로 가니까 권리로 바꿔줘 본 거예요.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피해를 봤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송을 할 때 유언소송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리팍에서 아마 이거 유언소송 안 걸고 계속 이걸로 싸우니까 보유경 계산은 달리 볼 수가 없어요. 달리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준공일로부터 계산해갖고 잘못돼서 그거는 아마 패소를 했을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신 많아졌겠죠. 많아졌겠지만은 이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됐을 때 얘기예요. 대상이 안 돼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취득일, 양도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예 여기 권리 상태가 되기 전에 사고 팔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에 사서 권리 상태에서 팔거나 권리 상태에서 사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심하게 요동친다. 개포 1단지도 작년 11월 30일에 입주했을 때 거기가 입주하고 파는 것하고 입주 전 파는 것을 10년 이상 거주한 양반들만 세금 차이가 4억 났어요. 4억. 입주 전에 파신 분들은 5억, 입주하고 파신 분들은 1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차이가 났다니까요. 신축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경우 중과세 적용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유권해석은 없지만 특히 입주권을 사서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단기 양도예요. 이거는. 근데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입주권을 준공 떨어지고 팔았을 때 부동산, 주택은 단기 양도지만 보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단기 양도세율 적용한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나대지는 30년간 보유했고 지상 건물은 9개월밖에 보유 안 했다 해가지고 요거까지 단기 양도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70%짜리 적용한다니까? 그러면 이 애교에 의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유권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가를 갖고 계시던 분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한번 보세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여기도 주택, 여기도 주택이에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뭐라고 됐어? 1입주권자가 1주택자를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89조 1항 3호에 이거 비과세 특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입주권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은 입주권 자체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파면 돼요? 3년 이내. 자, 주택 플러스 주택은 3년 했다가 2년 갔다가 1년 갔다가 2년 갔다 3년 갔죠? 2018년 9월 13일 날 3년이 2년으로 바뀌어요. 2019년 12월 16일 날 2년이 다시 1년으로 바뀌어요. 2022년 5월 10일 날 1년이 다시 2년으로 바뀌어요. 미치지. 2023년 1월 12일 날 다시 2년이 3년으로 바뀌어요. 날짜라도 전두환 대통령처럼 똑같이 9월 9일, 12 얼마나 좋아. 11월 10일. 뭐야 이건 9월 13일, 10월 16일. 내가 결혼기념일 잘 못 외우는데 이건 다 외운다니까 미치겠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항상 3년이에요. 여기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죠.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입주권 플러스 주택은 3년 이내에 파는데 여기 3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 안 변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케이스가 나온 것이 뭐예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에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 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이 있겠죠.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플러스 입주권인데 이거는 두 개가 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주는 규정하고 실수요 목적하고 두 가지 규정이 있다. 3년 이내 파는 거는 주택 똑같아. 주택을 갖고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플러스 1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줘. 근데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샀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지나서 팔았다 하더라도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만 들어가서 1년 이상만 살면 된다는 거죠. 어떤 세무업무는 준공 떨어지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또 안 된다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비워놨든 다른 사람이 세를 달든 2년 11개월 28일까지 누가 살고 29일째 내가 이사를 들어와서 1년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만 들어가서 1년 살면 된다. 따라서 보세요. 이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 되면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가가지고 한남 상국에 가서 타워팰리스 갖고 가신 양반이
여기 한남 3구역 2022년도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관처가 났거든요. 관처 나기 전에 빨리 가자 산다고 사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주택 플러스 1주택이죠. 그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근데 관처 나고 샀으면 어떻게 돼? 지금 이거 5년 안에 되겠어 저거? 3구역이? 나무 일이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5년 안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5년 안에 준공 떨어졌다고 치고 그리고도 3년 안에 이사 들어가면 되니까 기본 8년이잖아요. 기본. 자, 1주택자가 대체 취득,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사지 말고 입주권을 사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팔 때는 입주권을 팔면 불리하다는 거고 사는 거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입주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입주권이 아니라 상가를 갖고 있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요게 입주권으로 변했어. 그러면 요거는 입주권으로 봐주느냐 이 말이에요. 봐줘요. 이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주택이 아닌 것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1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봐줘. 그러니까 8년까지 연장되는 거죠. 준공 떨어질 때까지. 근데 같은 날, 관처 날 내가 샀어.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국가가 이럴 때는 가세권을 포기해. 납세자 유리해줘요. 뭘로 봐준다고? 권리로 봐줍니다. 입주권을 봐줘요. 같은 날 취득을 했으면. 그래서 근데 요게 원래 입주권 요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세요. 이 주택이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 요게 관처가 나본 거야 이게. 입주권을 관처가 나고 이걸 샀어. 그러면 이거 주택이랑 똑같죠? 그래서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관처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그때만 요건 봐주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장기 임대주택도 그럼 봐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거는 되는데 또 그건 안 되냐고. 뭔 논리 가지고.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또 봐준다며 이거는. 자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니까. 이것도 봐주다 보니까 그것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는 세법 공부를 좀 덜 해야 되겠어. 자꾸 공부해서 많이 알아지 말아주면 내 불만이 더 많아져. 그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더 불만이 더 많아져. 자, 재개발 사업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관처일 이후에 권리로 배려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다 산입을 시키면서 특례 규정이 2개가 들어왔는데 이 2개가 들어온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다 카운트시킨 거거든요. 비과세를 못 받게 하려고. 근데 비과세를 못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특례 규정을 2군데 내주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한 거야 지금. 조장한 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이 공사 기간 중에 사업 시기가 떨어지고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만약에 3년 안에 양도하는 이 대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멀쩡히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공사 기간 중에 하나를 또 샀다면 이것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요 놈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 해준다는데 그러면 자 조건이 국세청에서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것.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못 살아서 요로 샀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국세청에는 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일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래? 사업시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 요 집은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님, 이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면 되죠. 근데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높은 데서는 항상 설명을 할 때는 말을 참 어렵게 고급스럽게 해요. 뭐라고? 사업시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요거는 비과세 해준다니까? 그러면 살아야 된다는 거 안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물으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법 취지를 보면은 국세청 해석이 더 합리적이에요. 여기 살고 있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되니까 대체주택이 필요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산다면 이해가 돼. 원래부터 그거 안 살았다니까 나는. 근데 왜 이 집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없는 집도 지금 사는 거잖아요. 개포 1단지 대박 나신 분 사례. 집을 하나 샀어. 상가도 하나 샀어. 상가가 근데 요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리고 아파트를 또 하나 샀어. 대체주택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 아파트 사가지고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어. 개포에서 산 거예요. 그것도 5억에 사가지고 25억에 팔았는데 비과세 났어. 그 다음에 내가 기존 주택은 언제 팔면 돼? 상가가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입주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되죠? 근데 요 아파트가 3억 주고 샀는데 30억이 됐어. 상가는 2억 주고 샀는데 요게 또 28억이 됐어. 세 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벼락을 맞아버린다니까. 돈벼락을 맞아버린다니까.
세 개 다 비과세. 근데 그분이 그걸 알고 있을까? 야, 세상 복 받아도 그렇게 복 받냐? 예, 평상시에 덕을 쌓고 살면 아니면 아버지 몇 자리 잘 쓰든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식이에요. 언제 취득해라?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돼. 보통 다 관처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제일 많이 미스법한 것이 조합 설립되자마자 모르고 사버리신 분들. 그거는 대출 취득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라. 그런데 국세청의 어떤 담당자들은 여기 관처일 이전까지 사야 된다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이해는 가. 왜?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에 대체 취득을 취득하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와버리면 1주택자가 아니라 입주권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리 해석을 하면 이 말이 맞아. 근데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면 된다고 그랬는데 관처 전에 산 건 해주고 관처 이후 산 건 안 해준다? 돈이 없어서 좀 늦게 샀어. 그럼 또 억울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심판에 보니까 관처일 이후에 산 것도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요 대체 취득을 취득할 때에 요때 요 집과 요 집하고 1주택자야, 1주택자. 1주택자야지 된다. 무슨 얘기예요? 대체 주택 취득을 현재 재개발 재건 주택하고 있는 집 한 채 요것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 69세관 해석은 사업 시행 인가일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시기가 대체 주택 취득일. 옛날에는 여기서 한 채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근데 무슨 얘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C가 있다가 팔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일 한 채가 아니라서 안 해줬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요때를 보지 말고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대체 취득일 현재 다른 집이 있어서 팔았으면은 요것과 요것이 두 채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요? 대체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해준다. 이해되셨어요? 대신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 1세대 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이거나 동거번가 합가를 했거나 장기 임대주택이거나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래도 거기서 비과세를 해줬다면 여기도 똑같이 1주택자로 봐줘요. 특례 규정은 적용해준다 이 뜻이에요. 1주택자로 한정하되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대체주택을 봐주는데 이제 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게 산 것이 여기서 분양권일 수도 있잖아요. 요게 입주권일 수도 있죠. 요게 주택으로 변했으면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살 때는 주택으로 샀어. 근데 팔 때는 요게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건 안 해줘.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대체주택을 팔아야 돼. 여기 대체주택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적용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다 투쟁할 거예요. 투쟁. 왜 여기서 주택은 되는데 입주권 또 안 되냐고. 입주권을 사가지고 주택으로 바뀌면 내주고 주택을 샀는데 입주권을 바뀌면 안 해준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확장해서 해석을 못 해줘요. 다 세법은 기속재량이에요. 법에 없는 얘기를 하면 감사에 걸려요. 네 맘대로 해줬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계속 세금을 내보냈던 거예요. 법에 근거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만 비과세하게 돼 있지 입주권 비과세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사가지고 팔고 또 한 채를 나중에 사서 팔았어. 어느 것을 대체주택으로 봐줘? 내가 볼 때 차익이 많은 것을 해주면 좋겠죠. 아니요. 나중 걸 해줘. 앞에 거는 과세, 뒤에 거는 대체주택 비과세. 이런 것만 따져도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오늘 저녁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구나. 느낌이 그렇게 오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복잡해.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부동산과 연결된 거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간에 공제율을 적용하고 분담금을 냈을 때는 어쩐다고 그랬어? 언제부터 기산해 준다고? 관처일부터 기산해 준다.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으면 언제부터 기산해 줘요? 준공일로부터. 다시 청산금을 받았다. 그러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간 다 계산해 준다. 분담금을 납부했다. 분담금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관리처분기획 인가일부터 계산해서 해준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거는 준공일로부터 해준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 보유기간은. 근데 거주기간은 원래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집이 있었어 주택이. 여기까지밖에 안 해줬는데 거주기간은 최근에 나온 유권 해석은 여기까지 거주기간 잡아주고 준공 떨어지고 거주기간 통산해준대. 여기 주택이 존재하는 기간 있죠? 요거를 2년 판정할 때도 거주기간에 산입해주고 보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도 거주기간에 산입해줘요. 입주권을 팔 때는 안 해줘요.
완료된 다음에 팔 때 이것도 같이 입주권 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줘. 자, 처분식에 따른 유불리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죠. 비과세 적용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89조 1항 3호 시행령 154의 1항 적용하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89조 1항 4호를 적용해서 적용하되 어떻게 돼요?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관처일 전에 팔아야 특례가 적용되는 유리하고 관처가 난 다음에 팔 때는 특례 적용 배제되불고 하나 유일하게 일시적 2주택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때는 어쩐다? 관처일 전에 팔아 유리한다고 그랬죠? 비과세 및 주택수 판정은 둘 다 주택수 포함돼요.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예요. 다주택자 중과세니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과세 안 하는 거죠. 입주권을 팔 때는 중과세를 안 먹는 거예요.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하지만 팔 때는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팔 때 중과세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입주권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일 때는 부동산일 때는 전체 보유기간에 다 해주지만 관처일 이후의 거는 안 해준다고 그랬죠. 분리해줘. 그 다음에 1세대 주택 비과세 1+1을 취득할 때 1+1을 취득할 때는 주택의 상태로 취득보다는 입주권 상태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조세특례 대상 감면 대상에서는 부동산은 감면 적용해주지만 입주권은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배제시켜버려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자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해줘. 100% 주는데 1세대의 1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산 거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조특법 99조 2에 있었어요. 이게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 사이에 1세대 1주택자를 내가 사면 그러니까 5년간 감면해줬다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아파트를 샀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될 수가 있는데 9주택을 샀어. 근데 이게 재건축이 돼버렸어. 근데 5년이 되는 날이 준공 전이야. 그럼 감면 안 해줘. 좀 그것도 이상해요. 감면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준대. 이것도 투쟁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좀 좌파 같아요. 맨날 투쟁한다고 그래.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그럼 바뀌면 안 해준다고 해야지. 그렇죠? 얼마나 실익이 있는가를 이렇게 세액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료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1. 1+1이 왜 나오죠? 두 가지 케이스예요. 종전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종후부동산의 분양가액보다 커서 여유가 있을 때 1+하고도 남을 때 주거 전용 면적이 지금 이 아파트 두 채의 전용 면적보다 더 클 때 두 가지 경우에 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지금 1+1보다 더 클 때는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안 나오죠. 비례율이 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자체가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이 아니에요. 감정가액이 지금 종후부동산, 아파트 분양되는 분양가액보다 더 크면은 1+1을 준다. 합해서. 거기는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죠. 전용 면적이 더 큰 거는 요게 권리가액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분담금을 낼 수도 있죠.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만 되는 거다. 두 가지 케이스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구 작은 거는 양도 제한에 걸린다. 그래서 근데 두 개를 팔 때는 우리가 관처일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각할 때는 따로따로 매각은 안 된다. 왜? 지금 말씀드린 전매 제한 때문에 팔려면 두 개를 동시에 팔아야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요게 1+1이라고만 돼 있지 등기상에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서 분리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고시 나고 3년이 지나야 1+1 작은 것은 매각할 수 있다. 동시에 두 개 다 팔 때는 어쩐다? 하나는 비과세가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1+1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준공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전고시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전고시 나고도 3년을 더 갖고 있어야 돼. 3년 나서 여기서 매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게 메인이에요. 큰 게. 요거는 내가 60평짜리를 갖고 있고 요거는 25평 5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보유한 상태에서 60평을 팔아버리면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가 배제돼버리죠. 배제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두 개를 받으면 이걸 선양도를 해야 되는데 선양도를 못하면 불리해진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종부세가 문제예요. 종부세. 종부세는 우리는 여기는 2주택자예요. 하나를 갖고 있으면 1주택자가 될 텐데 이 케이스 중에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1주택자는 세액공제 대상이죠. 2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안 되죠. 요게 세액공제가 80%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로자에다가 장기보유까지 80%가 되는 분들은 요거는 금액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중요시 여긴 분들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나는데 나는 10년 동안 갖고 있어. 그럼 2억 차이 나잖아. 예, 그럼 종부세 때문에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 따지고 보면 종부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주택하고 1주택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부세 영향 없어요.
세액공제 빼고는. 왜 그래요? 2주택으로 갖고 가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80억. 1주택도 내가 80억이에요. 시가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 80억에 70%가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고 70%가 70% 중에 60%를 공정시장 가액비로 곱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67에 42, 42%가 곱해져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입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 합해진 거나 하나하나 가액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가 안 되고 세액공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종부세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이것을 세액공제 받고 안 받고 차이는 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어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3주택 중과세가 돼 버려. 거기서는 세액 차이가 꽤 많아져 버죠. 그러니까 이 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중과세가 들어가면서 과표 구간이 중과세 세율 구간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이 주택을 심각하게 팔아야 돼요. 종부세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 자, 이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두 번째는 요게 내가 지금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해야 돼. 그런데 분담금을 내지를 않았어요. 분담금을 안 냈는데 내가 10년을 이미 살았어. 그러면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주를 안 했어. 그럼 새로운 주택에 가서 10년을 살아야 돼. 왜? 취득가가 내가 5억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100억이 됐어.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려. 여기 100억짜리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되는 것은 10%밖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 무시해야 돼. 왜? 10억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싸움에서 돼요? 장특공제에서 차이가 나. 1주택이 아니면 80%가 아니면 세금 어마어마해서 못 팔아. 못 판다니까. 그러면 내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돼?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반딧불 70평짜리 들어가 살려면 요거는 내가 100억짜리 들어가 살아야 돼. 두 부밖에 없어. 관리비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들어가 살아? 그쵸? 나한테 필요한 거는 35평, 큰다고 해서 45평이면 되는데 70평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독 소유 같으면 100억이면 상속세를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는 어떻게 돼? 59, 25, 요렇게나 43, 25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25를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녀한테 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완성된 아파트의 약 80%가 나와요. 원밸리 가격 대비 저희들이 해보니까 80%가 나온다고요. 지금 80억짜리 치면 64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64억 정도인데 요게 아까 43, 2호 같으면 요게 7대3 정도 될 거예요. 7대3. 70% 대 30%예요. 그럼 30%면 얼마예요? 20억이죠. 20억이라서 큰딸내 주고 싶어. 그러면 부부를 주는 거예요. 부부를. 10억, 10억. 그럼 얼마 되죠? 2억 4천억씩 증여세예요. 취득세를 여기는 중과세 안 먹어요. 토지만 넘어가니까 4% 넘어가요. 4%로. 그러니까 8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 4억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여세를. 연부연납해서 4억 8천 주고 25평짜리를 자녀한테 준 다음에 자 준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종고시 나고 공유물 분할하는데 3년까지 안 걸려도 돼요. 저희가 해본 결론으로는 지금 이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종고시 나서 3년까지 기다렸다가 공유물 분할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공유물 분할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안 내요. 이거를 큰 거를 어머니가 부모님이 가져가고 작은 거를 자녀 세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한 1세대 1주택씩 딱 나눠버린 거죠. 나누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종고시 나고 보존특기 떨어지고 공유물 분할 들어가서 바로 분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 거를 바로 팔아도 돼요. 1세대 비과세가 된다. 어떤 논리적 근거로 하냐? 여기 이슈가 몇 가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의 이슈. 옛날에는 이거를 교환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를 했어요. 최근에 국세청 기재부 예규가 모두 공유물 분할로 봐서 실질 공유물 분할이니까 양도세 과세 안 한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 유권 해석을 못 보신 전문가들이나 중개사님들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다손해서 된다고 안손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담받고 왔는데 동네 중개사님한테 갔더니 안 된다고 양도세 크게 맞는다고. 근데 안 맞는다니까 왜 맞는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제발 모르시면 나머지 인생에 좀 개입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상담해서 보냈더니 다시 와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는데 세무사님 책임지자고 물어보라. 책임진다니까 내가. 요즘 내가 정말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내가 지금. 나라도 책임져야 되고 지금 나 원 플러스 원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지금. 문제 없다니까요. 국세청 육건에서 나왔다니까. 실질 공유물 분할이 맞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취득세도 이걸 또 교환해 봐서 이거를 갖다가 교환에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소송가면 다 이겨요. 소송가면 다 이겨요. 공유물 분할 취득세만 물려야 돼요.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 노하우라서 공개는 못해요. 제가 공유물 분할을 다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원 플러스 원 받아서 이 요건에 적합한 사람들, 즉 세금이 부담스럽고 아까 치면 내가 들어가는 평수가 70평짜리 나는 들어갈 입장이 못 되면 평수를 낮춰야 맞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70평이 더 돈이 나갈지 2개가 더 나갈지 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2호가 더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지도 몰라요.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1이 적당하게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지고 5구 내가지고 총 분담금을 내고 또 들어가려면 지금 이 집이 받았죠. 분담금 또 내죠. 15억, 20억을 추가 분담하고 들어가려면 이자 내려면 또 힘드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분담금 안 내고 청산금 오히려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 사정이에요. 종부세를 대비해라. 3주택 중과세가 걸리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면 고민해야 돼요. 3채를 다 갖고 가려면 2채를 내가 다 갖고 가려면 부담스러워요. 그때 자녀들한테 하나를 떼낼 수가 있다면 종부세가 별것이 아니죠. 못 빼낼 때 문제예요. 그때는 1+1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평형이 안 맞아. 그러면 작은 평을 하나 갖고 또 작은 평은 자녀들한테 주어서 분산 소유할 수 있다면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고 입주 요건도 내가 충족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5억을 받았는데 이게 상속세가 걱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억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 전세금이 여기는 30억이에요. 34평짜리 난카 여기 전세금이 20억이에요. 30억 받아서 20억을 내가 전세를 살면은 10억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날려 써.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죠. 그렇게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보유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부부가 다 공동으로 갖고 계신 분이 많아. 제발 부동산 사실 때 부부 공동으로 사세요. 같이 끝까지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나 책임 못 지고 이사 갈 때 데리고 갈 사람이면 부부 공동 소유하시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사전증여를 해서 분산해서 소유하시면 상속세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1+1들이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상속세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1 가지신 강남에 계신 분들 중에 30년, 40년 사셔가지고 지금 연세가 80 막 되신 분 많아요. 상속세 걱정되신 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1+1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작은 거를 사전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1+1을 가져가되 얘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만 증여를 하시는 거예요. 24억이다 그러면 8억만 증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2억 정도가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놓고 내주고 다시 10년 후에 나머지 3분의 1을 하고 그때 얘가 능력이 생기면 3분의 1은 매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 이거는 공유물 분할 안 해도 부모님 거를 안 팔 때 내 걸 빨리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10년까지 여유 있게 가시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슬라스를 치라고요. 한 번 증여 8개월 하고 또 한 번 증여를 3분의 2를 하고 나머지는 매매로 넘겨라. 왜냐면 전세 끼고 넘기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서 1+1을 활용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이게 공유물 분할로 안 봐줄 때만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해줬어요. 너무 세금 부담이 크니까. 근데 양도세 발생이 안 되고 취득세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를 내고 지금 3년을 안 기다린다면 이정보시 나고 보존등기 나고 바로 공유물 분할만 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종족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문제, 부모님 거 팔 때 비과세 문제 다 충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분들은 1+1을 사시는 거고 나는 내가 들어가 살고 10년 살아야 내가 지금 장독공제 80% 되고 나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분리해서 반반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반반 해놓으면 누가 먼저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막 다 해놓고 어머니는 하나도 안 줬으면 죽을 때 아버지가 먼저 죽어줘야 돼. 순서 바뀌면 큰일 나니까. 순서 바뀌면 큰일 난다니까.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또. 그래서 1+1은 종부세 봐야죠. 상속세 봐야죠. 지금 증여세 또 봐야죠. 주려면 양도소득세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거주요건 충족했는지를 동전에 이미 거주요건 충족하신 분들은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70평 받아가지고 전세 놓고 내가 45평으로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 선택폭이 넓어. 근데 내가 앞에서 전혀 앞단에서 거주를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신축 후에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살기에 규모가 안 맞아. 그러면 내 규모에 맞는 집으로 바꿔줘야 돼. 세를 내놓고 내 세를 가서는 영원히 못 팔아. 그래.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무조건 거주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에 대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유리한 점도 꽤 많다. 근데 지금 증여로 넘어가야지 매매로는 못 넘어가요. 아까 뭐라고 했어? 권리 상태에서 매매로 넘어가 버리면 장독공제가 안 돼버리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감당이 안 돼. 권리 상태는 증여로밖에 못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지분을 일부러 가져오더라도 그때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해서 증여로 갖고 오는 방법, 저가 양도로 갖고 오는 방법. 요거는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앞에서 상담을 너무 좋은 상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강의를 더 해놓고 죄송하다 하기도 좀 그렇네. 그래도 유익했어요? 네.
이거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 경우랑 한번 맞춰보시고 이 강의 듣고도 잘 정확하게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한번 하셔서 대신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좀 할인 혜택을 드려서라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